생각을 해봤는데 생각만 늘 하는 거지. 그 일은 손에 안 잡히고 이제 계속 스트레스만 받고 있다가 제가 이제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아메이는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다라고 이제 주제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요. 저는 뭐 잘 아시겠지만 제 이제 전직이 이상우사님하고 같은 회사 다녔었어요. 이제 같은 증권회사 다녔었는데 전직이 이제 주식 영업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증권회사를 다녔었고 저는 증권회사 다니면서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상 출신인데 대학을 안 다녔잖아요. 그런데 남들은 대학교 가서 그 비싼 등록금 주면서 경제학과니 경영학과니 공부를 하는데 나는 회사에서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좋은 경제 공부를 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저는 회사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열심히 일했고 저는 주식시장에서 꼭 성공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 제 꿈이 한국의 마이더스 손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한때 그런 꿈이 있었지만 IMF를 겪고 제가 어떤 깨달음을 얻게 돼요. 내가 이 시장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절망을 했죠. 왜냐하면 저의 모든 꿈이었거든요. 막연한 성공이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제가 이제 뒤이어서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그때 구조론자가 된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구조 속에서는 내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제가 자각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제 인생의 가치관이 다 무너졌고 되게 절망을 하고 있었고 그때 저의 꿈은 시간이 빨리 흐르는 거였어요. 제가 자살할 용기는 없었고 빨리 시간이 흘러서 빨리 늙어갖고 빨리 죽어버렸으면 하는 게 저의 그때 이제 꿈이었던 그런 이제 시간에 저희 이상훈 사장님이 저에게 이제 아메이 사업을 전해주셨어요. 처음에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아무리 힘들지만 그래도 아메이 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상훈 사장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보게 됐고 저는 이상훈 사장님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역시 그 증권을 해서 그랬는지 저도 아메이 사업을 투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메이를 만나는 그 루트가 여러분들 굉장히 다양하게 만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아메이를 보는 관점들이 되게 다를 거예요. 부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르실 텐데 제가 아메이 사업을 잘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오래 할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뭐냐면 저는 이 사업을 저는 지금도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투자 종목이 없는 거예요. 최고의 주식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 아메이 회사를 제가 돈으로 살 수 있었다면 주식으로 살 수 있었다면 제가 아마 영혼을 팔아서 아마 다 샀을 거예요. 근데 아메이의 지분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상장이 안 된 기업이라. 이 회사는 오로지 제가 발로 뛰어서 제가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이 아메이의 아메이의 성장에 제가 이익을 제가 지분으로 형태로 네트워크라는 형태로밖에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이제 세월이 좀 많이 흘렀죠. 제가 아메이 사업을 30대에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20년이 넘었지만 제가 돌이켜보면은 만약에 아메이를 안 했다면 또 이렇게 또 아메이를 하면서 살아온 내 삶과 아메이를 하지 않았을 때 내 삶을 비교해보면 정말 끔찍할 정도로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결론은 제가 선택한 아메이라는 종목 투자에 성공을 했다. 일단 무조건 성공했다. 그리고 그거는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만한 투자 종목은 아마 발견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계속 있어요. 어떻게 된 사업이 20몇 년 전에 만났던 그 순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계속 미래일 수 있는지 계속 놀랍기만 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거든요. 잠깐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잠깐 드리면 제가 지난달에 저희 가족여행을 다녀왔어요. 이태리 일주를 다녀왔거든요. 이태리 밀라노에서부터 시작해서 북부죠. 밀라노에서 시작해서 쭉 이렇게 돌아서 뭐 베네치아부터 해서 뭐 쭉 돌아가지고 저기 남부지요. 그러니까 나폴리하고 소렌토까지 폼페이 소렌토까지 돌고 오는 이태리 일주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작은아이가 중학교를 입학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의미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 물어봤더니 이태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3년 전에 사실은 원래 이 여행이 계획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때도 아이들이 이태리를 가고 싶어 했었는데 그때는 가려고 계획 잡았다가 코로나가 터진 바람에 못 갔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사실 저희가 해외를 못 갔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데리고. 그래서 이번에 이태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밀라노부터 너무너무 아름다웠고요. 피렌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콜로세움은 제가 이 사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게 사실은 되게 좀 화가 나요. 왜냐하면 이 콜로세움의 그 압도적인 그 느낌은 도저히 사진으로 담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콜로세움 앞에 서봐야지만이 알 수 있는 느낌이고, 저는 그 세월과 그 건물에 전 정말 솔직히 좀 압도당해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야, 사진으로 도저히 콜로세움을 담을 수가 없구나라고 제가 느꼈고요. 그 감정을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다라는 게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지중해 바다 색깔 너무 아름답고요. 크루즈 여행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태리는 이렇게 인간이 만든 어떤 문화유산도 너무너무 대단했지만 자연 경관도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진짜 차에서 사진을 찍어도 그냥 다 그냥 액자같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도 너무 멋있었고요. 참 아름다운 여행을 제가 하고 왔어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만약에 저한테 이제 이 여행을 좀 정리하라고 하면은 도시로는 저는 베네치아하고 피렌체는 제가 꼭 다시 개인적으로 가고 싶어요. 꼭 개인 여행으로라도 그 두 도시만큼은 이번에 그냥 훑으면서 봤잖아요. 정말 거기 가서 정말 며칠이라도 머물고 싶고 그 도시만큼 다시 꼭 여행하고 싶어서 아쉬움이 있다면 피렌체랑 베네치아는 좀 아쉬웠어요. 너무 시간이 짧아서 꼭 며칠을 머무는 그런 개인 여행을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했고요. 가장 그러면 뭐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야 되나?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은 어디였냐 그러면요. 그 베드로 대성당하고요. 그 바티칸 박물관이었어요. 바티칸 박물관 물론 기대는 많이 했어요. 저는 기대가 가면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를 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했고요. 그 기대는 뭐 말할 수가 봤죠. 눈으로 봤죠. 근데 거기는 뭐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뭐 그래서 사진을 절대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인류 최고의 걸작 앞에 그 성 그 느낌과 미켈란젤로의 천재성과 그 노력과 그 정말 그 그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말 그 그림을 봤을 때 정말 압도되는 그림이었고 약간 감정이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이렇게 있다니. 그리고 살아서 내가 저 그림을 보고 있다니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또 울컥했던 거는요. 이 피에타 상 앞에 섰을 때예요. 이 피에타를 정말 제가 이 상을 제가 그렇게 맨날 그 책으로도 보고 수도 없이 뭐 영상으로도 보고 봤지만 제 눈앞에 직접 제가 제 눈으로 봤다라는 게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순간적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피에타 앞에 섰을 때 실감이 나지 않았고 되게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감동은 이 마지막 사진 같아요. 이제 저희 큰딸인데 아마 여기는 바티칸 박물관이었을 거고 우리 아이들이 어딘가를 보고 있는데 아마 천장에 있는 그림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장면이. 계속 저는 여행을 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 눈으로 보는 이태리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게 계속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이태리까지 오는데 55년이 걸렸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 큰딸 기준으로는 16년이 걸린 거예요. 이태리까지 오는데. 저보다 굉장히 빠르게 그 이태리에 온 거죠. 그거는 사실 이게 제 꿈이었어요. 제가 아메를 하면서 가지게 된 꿈이 가족을 만들고 싶다는, 전 아가씨 때 시작했잖아요. 싱글로 시작했기 때문에 가족을 만들어서 내가 성공한 것들을 같이 누리고 같이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가족을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만든 가족으로 제가 선물하는 여행으로 제 성공을 같이 가족들이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특히 저희 아이들이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했어요. 제가 그 아메이 하면서 제가 알다시피 사는 곳이 남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큰애 낳고 6개월 전 먹이고 띄워놓고
서울을 이제 왔다 갔다 했어야 됐어요. 서울 오면 이틀, 3일 이렇게 자고 갔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시댁에다 맡기고 또 뭐 애 봐주시는 분한테 맡길 때 우리 아이가 쉽게 떨어졌겠어요? 안 떨어졌겠어요? 아기 키우신 엄마분들 다 아시겠지만 애들 엄마 쉽게 안 떨어지잖아요. 제가 이제 서울 가려고 가방만 들어도 애가 벌써 울고 자지러지고 막 난리가 나요. 엄마 가는 거 알기 때문에 그 갓난 아기도. 그러면 저는 걔를 거미 뛰듯이 막 띄워놓고 막 던지고 막 나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애가 이제 너무 우니까 이제 달래야 되잖아요. 이제 달랠 때 제가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안고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원아, 엄마한테는 꿈이 있어. 엄마는 아메이에서 꼭 성공해서 우리 주원이하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살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토닥토닥 하면서. 근데 너무 신기하죠? 그럼 애가 탁 떨어져요. 너무 신기해. 안 울고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둘째 아이는 3개월밖에 젖을 못 먹였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일을 했었거든요. 그럴 때 저희 둘째 아이한테도 울고불고 안 떨어지는 애를 똑같이 안고 그렇게 똑같이 시우야 엄마한테는 꿈이 있어. 엄마는 아빠랑 우리 주원이랑 시우랑 아메리에서 성공해서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게 엄마 꿈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 애가 또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 놀랬던 게 애들도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거를 알았고 애들도 자기한테 뭐가 이익인지를 아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린아이를 놔두고 서울로 아메 사업을 하러 왔다 갔다 할 때 저도 발걸음이 안 떨어지죠. 저도 40살에 첫 아이를 낳았잖아요. 43세 둘째 아이를 낳고 너무너무 이쁜 아이들을 놔두고 떨어진다는 게 어미로서 정말 쉽지 않은 매 순간순간이었지만 단 한 번도 제가 망설임 없이 아이를 떼어놓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였냐면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 됐을 때 집에서 간식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엄마를 좋아할까?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는 엄마를 좋아할까 생각해보면요. 뭐 상상할 것도 없이 100% 0.1초도 고민할 것도 없이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는 엄마를 훨씬 좋아할 거라는 거는 당연히 알겠더라고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도 대가를 치렀잖아요. 그 대가를 치른 거를 16년 만에 정말 마음껏 보상을 받는 여행을 하고 왔고, 지금도 계속 궁금해요. 우리 주원이의 이 눈빛 속에 무엇이 담겼을까 계속 궁금하고 제가 뭐 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쉽지 않은 삶을 산 그 모든 보상이 사실 이 아이의 눈빛에 다 있어요. 이 아이의 눈빛에 제가 이 세계 이태리를 이렇게 빨리 보여줬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제 삶의 모든 보상을 사실 받았고 그 이유는 아무 이유도 없어요. 딱 제가 아메이를 선택했고 아메이를 포기하지 않고 해왔다는 것. 그거 외에는 제가 이 아이의 눈빛에 이렇게 이 세상을 빨리 이렇게 당겨줄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이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최고 시청률이었거든요.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의 스토리는 바로 뭐였냐면요. 재벌가의 오너 리스크를 담당하면서 재벌가 뒤치다거리 해주던 그 직원이 일생을 바쳐서 일했던 그 직원이 재벌가에 의해서 죽임까지 당하게 돼요. 그렇게 개처럼 일했지만 결국은 죽게 되거든요. 죽게 되는데 죽는 순간 다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환생을 하는 거예요. 환생을 해가지고 그 재벌가의 막내 손주로 이제 환생을 해서 이제 2회차 인생을 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회차 인생을 사니까 어떻겠어요? 얘는 과거를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과거를 다 기억하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너무 잘 알아서 뭐 예를 들면 투자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이제 자기가 뭐 이렇게 선물을 받게 됐는데 자기 다른 거 필요 없고 분당 땅으로 달라 그래가지고 분당 개발될 거 알았으니까 분당 땅으로 달라 그러고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앞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대가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마존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요. 그런 식으로 미래를 아니까 이렇게 뭐 얼마나 많이 이게 뭐 하는 것마다 그리고 뭐 타이타닉에 투자를 하고 뭐 나홀로 집에를 뭐 수입을 해오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이유가 바로 뭐였냐면 내가 만약에 저 있을 때 우리가 다 지나갔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 맞아 그때 저걸 투자했었다면 그래 맞아 그때 저걸 투자했었다면 그랬던 그런 자신들의 아쉬움에 대한 로망을 정말 마음껏 실현시켜 줄 수 있었던 드라마였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 재벌집 막내 아들뿐만 아니라요. 사실
웹툰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요. 그 뭐죠? 이거를, 환생이라고 그러든가, 다시, 뭐, 하여튼 죽었는데 다시 태어나가지고 그 기억을 가진 상태로 다시 사는 그런 스타일의 그 웹툰이라든가 웹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이, 웹소설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요즘 유행이에요. 아주 대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 세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유행하는 말 아시죠? 이생망이라고. 이생망이 뭐의 약자냐면 이번 생은 망했어. 이거거든요. 난 이번 생은 망했고, 난 이번 생에 집을 살 수가 없어. 난 이번 생에 망했어. 뭐 하여튼 이런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유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생이 망했어요. 그럼 다음 생은 있을까요? 다음 생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로망을, 그래, 내가 이번 생은 망했지만 어떤 이런 판타지를 통해서라도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 어떻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판타지물들이 요즘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난 저때 뭘 했을 거야? 뭘 했을 거야? 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면 또 다시 한번 나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는 스토리들은 누구한테든지 다 있으세요. 저는 이제 증권회사 있었기 때문에 뭐 주식과 관련해서도 그런 아쉬움들이 되게 많겠죠. 그때 내가 그 주식을 사놨다라는 뭐 이런 거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저한테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하면 저는 딱 떠오르는 그 하나가요. 판교예요. 판교 땅. 제가 이 스토리 잠깐만 얘기 드릴게요. 제가 그 동서증권 개포지점 있을 때였어요. 그 개포지점 있을 때, 그 개포지점 제가 발령나니까 회사 직원분들이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거기 개도 포니 타고 다니는 데잖아 이래요. 개도 포니 타고 다닌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금 동원력이 많은 동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가봤더니 안 그래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스타일이. 왜냐하면 저 압구정 지점 있다 왔거든요. 그래서 압구정 지점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분위기하고 그 개포동의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하는데 겉모습이 전혀 돈 많으신 분들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동네 아줌마 아저씨요, 진짜.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아저씨가 계셨어요. 근데 진짜 그 동네는 옛날에 배추밭 하다가 개발돼가지고 돈 버신 분들, 땅 부자 되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벼락 부자 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은 많으나 이게 모습 자체가 이렇게 안 바뀌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한 아저씨가 기억나는 아저씨가 있는데 진짜 농사 짓는 분 같은 아저씨 분이 한 번 계셨는데 제 고객이셨어요. 그럼 맨날 오면은 제가 커피 타드리면 커피 마시면서 제 앞에서 담배 피면서 그때 객장에서 담배 피던 시절이거든요. 담배 피면서 미스서 나 뭐 10주만 사줘. 미스서 나 뭐 10주만 팔아줘. 맨날 10주 사고 팔고 막 그러니까 하나도 도움도 안 되면서 귀찮기만 한 어떤 아저씨가 한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저씨의 이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별명이 있었어요. 판교 아저씨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왜 판교 아저씨라 그러냐면 그 아저씨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개포동에서 판교까지 가려면요 버스를 타고 갔어야 됐거든요. 길도 없어 버스 타고 다녔는데 그 버스 타고 그렇게 판교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요. 들어가면 판교를 그렇게 돌아다닌대. 난 보진 않았는데 얘기를 그렇게 들어서 판교를 그렇게 다니면서 누가 땅 파는 사람 없나 찾아다니면서 땅 파는 사람 있으면 땅 사는 거예요. 근데 조건은 있어. 부르는 대로 주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가격이 있어. 그 원하는 가격대 밑으로 파는 가격대에 땅이 나오면 그걸 사는 게 일인 아저씨인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객장에 오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컴파스를 대고 그렇게 서울 경복궁인가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맨날 캠퍼스를 그리면서 이렇게 원형으로 도시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고속도로랑 연결된 거에 인접한 데는 지금 다 발달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판교가 고속도로랑 인접됐는데 판교가 아직 발달이 안 됐으니까 판교는 반드시 개발이 될 거니까 나보고 판교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막 그랬네. 이러면서 듣기 싫어 죽겠는데 맨날 와서 판교 사라고. 하루는 제가 너무 관심이 없으니까 이 아저씨가 속이 터지니까 저 땅 살 돈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만큼 자기가 지분으로라도 자기가 쪼개줄 테니까 사라는 거예요. 꼭 사놓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돈 빌려줄 테니까 사라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그 돈 있으면 주식 사지 무슨 판교를 사나 막 이러고서는 듣도 보도 못한 판교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완전히 완전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판교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하더니 이제 지금의 판교 모습이죠. 이제 완전 개벽천지를 했죠. 그래서 가끔 생각해요. 나 그때 1,000만 원만 탔어도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나 그때 나 그런 그 사람 말 듣고 뭘 했다면 하면 이런 아쉬움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저는 50 중반이 됐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아쉬움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아메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아쉬움 때문에 이제 괴롭지는 않은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저는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기회인데 어떤 놀라운 기회냐면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기회고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를 누리는 우리 그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 바로 우리가 오래 살기 때문이에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가장 오래 사는 세대가 바로 저희 세대가 된 거예요. 지금 장례식장 가보세요. 어르신 돌아가셨다고 장례식장 가면요. 대부분 90 넘어가서 돌아가신 분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도 저 부고 받았는데 99세에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요즘 보통이에요. 90대예요. 80대만 돌아가셔도 아쉽다는 소리 나오거든요. 어머, 좀만 더 사셨으면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사는 인종이 돼버린 거죠. 저희가 그 세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오래 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준비가 안 됐다면 굉장한 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기회가 되거든요. 오래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그런 책도 있어요. 오래 살다 보니까 옛날에는 저희가 일생이라고 그랬죠.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생. 일생이라고 해서 너무너무 소중한 일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즘은 뭐 제2의 삶, 뭐 이런 용어로 만든 그런 책 제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2의 삶이라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두 번째 삶이라는 표현을 저는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사실 저는 어떤 느낌으로 요즘 살고 있냐면 내가 두 번째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으로 저 혼자 막 주입을 해요. 내가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중국 진시황을 제가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왜 떠올렸냐면 불로초를 그렇게 찾아다녔잖아요. 불로 장생의 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어, 지구 어떻게 보면 중국 역사상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그 춘추 전국 시대를 마감했고 중국 전체를 통일했고 황제라는 용어를 스스로 가장 처음 썼고 그 황제라는 그 호칭을 그 뒤로 2000년 이상 쓰게 됐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토록 오래 살고 싶어 했던 진시황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기원 전 259년에 태어나서 210년에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몇 살까지 살았나 봤더니 50년을 산 거예요. 그래서 저는 55세잖아요. 불로장생을 꿈꿨던 제가 진시황보다 지금 사실 더 오래 살고 있거든요. 더 오래 살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저 100살은 살 것 같아요, 제가. 100세는 살 것 같아요. 아무리 못 살아도. 느낌상. 100살을 살 것 같은데, 그럼 저는 진시황이 한 생을 끝내고 다시 환생해도 또 한 번의 삶을 제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두 번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벌집 막내 아들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보셨을 텐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제가 바로 진도준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전생의 기억을 잃지 않은 상태로 그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제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도 저는 50년 이상의 시간이 저한테 남아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진시황이 이렇게 제가 또 공부를 했잖아요. 찾아봤더니 39세 때 중국 전체를 다 통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39년에 나라를 하나를 세울 뿐만 아니라 이거는 그 중국 전체를 통일을 해도 할 나이가 39세였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30년을 뭘 해도요, 나라를 하나, 제가 우리 파트너들한테 그러거든요. 아우, 시끄러워. 지금부터 해도 나라를 건국해. 내가 그러거든요. 지금부터 뭘 해도 나라 하나를 건국한다고. 그러니까 뭐, 아메 사업이 어렵고 이게 아니라, 진짜 저희가 마음만 바꿔먹으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도요, 옛날 뭐 대조영 이런 사람들이 하면요, 나라를 하나 건국하고도 두 개를 건국하고도 남을 시간이 저희한테 지금 남아 있어요. 엄청난 기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만약에 진도준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다시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0살, 1살이에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그러면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곰곰이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을 생각해 보고 내가 그때 왜 기회를 놓쳤나? 그렇게 한번 잘 생각해 본다면 그걸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저희가 살아간다면 저희는 인생 2회차 정말 멋지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시작해도, 지금 뭘 시작해도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투자 관련한 책 중에서 정말 재밌게 읽었던 책이거든요. 정말 재밌었고 정말 유익했던 책이었는데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래요. 이 책이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어떤 사람이 그 브라질에 비가 내렸다는 그 기사를 보고 바로 가서 뭘 사냐 스타벅스 주식을 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몇 달 후에 굉장히 그 수익을 많이 내고 주식을 팔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내고 주식을 파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사에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났어요. 여러분들도 수도 없이 많은 정보를 받으실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정보를 받으실 건데 만약에 어느 날 이런 기사를 한번 읽었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세계 커피콩 공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브라질 농민들은 최근 몇 달 동안 가격 폭락을 경험했다. 가을 가뭄에 이은 12월 폭우로 예년보다 수확량이 엄청 늘었기 때문이다. 거대 커피하우스 업체인 스타벅스는 가격을 인하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시애틀 본사가 있는 체인점은 커피값을 한 잔 평균 10센트를 올렸다. 스타벅스는 구매하는 커피콩 가격이 크게 달라져도 가격을 내린 적이 없다. 이런 기사를 여러분들이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커피 수확량이 늘어나는구나. 커피 수확량이 늘어나면 커피콩 가격이 떨어지는구나. 커피콩 가격이 떨어지면 누가 이익을 볼까? 그걸 원료로 하는 스타벅스가 이익을 보겠구나. 왜? 커피콩 가격이 떨어진다고 스타벅스는 커피값을 인하하지 않을 거니까. 심지어 올리긴 올려도 절대 내리진 않을 거니까. 스타벅스는 무조건 이익이겠죠. 이 기사를 여러분들이 봤다면 다음부터 브라질에 비가 많이 내렸다는 기사를 본다면 그런 뉴스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뭘 사야 돼요? 스타벅스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알면은 다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회는 널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것 뿐이죠. 관심도 없고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가 부자가 다 되고 싶잖아요. 누구든 인생 2회차에 부자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첫 번째 삶에서 여러분들 50년의 삶에서 만약에 이생망을 했다 치더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 번의 삶이 그 기억을 가진 채로 한 번의 삶이 더 있다면 여러분들은 2회차에는 정말 부자로 사셔야 될 거잖아요. 부자가 돼야 될 거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부자가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금융 문맹. 저희가 금융적으로 너무 문맹하다는 거예요. 금융적으로 진짜 문맹이에요. 제가 그거를 전 아메이 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아메이 하면서 왜 그만두시는 분들 있죠. 그만두시는 분 볼 때마다 제가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어쩜 저렇게 머리가 나쁠까. 진짜 머리가 나빠도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나쁠까. 아메이를 왜 안 할까. 일단 머리 나빠서 안 해요. 그리고 하다가 왜 그만둘까. 제 기준은 항상 머리가 나빠서 쟤는 그만두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성격하고 상관없어요. 못돼 먹어도 아메 사업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머리 나쁘면 아메 못 하더라고요. 왜? 금융 문맥이기 때문에요. 금융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걔는 그 사람 죄송해요. 걔를 그 사람은 그분은 이 사업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뭐 좀 느리면 어떠고 좀 안 되면 어때요? 굳이 그만둘 건 없거든요. 금융을 안다면. 근데 그걸 굳이 그만두더라고. 회원 번호까지 탈퇴하면서 그만두는 거는 진짜 금융 문맹이에요. 두 번째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세상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다 얘기하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유 나는 괜찮겠지. 에이 어떻게 되겠지. 우리 늙으면 가난하고 병들 거 몰라요? 그건 자연 법칙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다들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가만히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너무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를 부자가 못 되게 하는 가장 큰 리스크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성공적인 투자 원칙이 있어요. 이거는 모든 그러니까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에요. 그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자산을 배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바구니에 뭐 계란을 뭐 다 담지 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게, 예를 들면은 지금 상황에서 제일 위험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 줄 아세요? 소득원이 하나밖에 없는 집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빠가 벌어오는 월급,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 하나가 유일하게 그 집안의 유일한 소득원인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투자 원칙에서 완전히 위배되는 거예요. 자산을 배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돈을 벌어오는 수단이 딱 한 채널밖에 없다. 돈이 들어오는 채널이 하나밖에 없다. 그건 일단 부자 안 돼요. 부자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아메 사업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부업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직장 다니면서 다이아몬드 된 거예요. 저 직장 생활 하면서 월급 받아가면서 직장 생활 하면서 짬짬이 해갖고 저 다이아몬드 됐어요. 3년 만에. 그게 아메 사업이에요. 저는 자산을 배분한 거죠. 또 하나의 소득원, 또 하나의 자산을 제가 만든 거죠. 그게 이제 제가 그 성공적인 투자 원칙에서 첫 번째를 제가 해낸 거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했다 안 했다 한 방에 뭘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투자해야 돼요. 정기 투자. 세 번째는 그 정기 투자를 짧게 하면 안 돼요. 길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투자 원칙의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그 장기 투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많은 분들이 돈이 있어야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돈은요, 시간이 있어야 벌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돈보다 시간이라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아이가 태어났어요. 0살이겠죠. 그 아이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그 아이 통장에다가 매달 10만 원씩 적금을 부어줬어요. 그러면 1년이면 120만 원이 모이겠죠. 그 120만 원이 10년이면 1200만 원이 되겠죠. 20년이면 얼마가 되겠어요? 원금이 2400이 되겠죠. 근데 이 원금을 그냥 모아놓는 게 아니라 연침 7%의 소득, 매년 7%의 소득이 수익이 생긴 어떤 이익이 발생되는 어떤 곳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돈이 어떻게 불어나냐면 얘가 20살이 됐을 때 원금 2400이 4900이 돼요. 20년 투자했는데 4900이 돼요. 그런데 이 4900이 10년이 그 뒤로 더 지나가고 7%씩 계속 이게 재투자가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재투자가 되면 이 사람이 60살이 됐을 때 얼마가 되냐면 7억 3600이 돼요. 2400 원금이 7억 3600이 된다고요. 그런데 어떤 엄마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20살이 돼서 대학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적금을 넣어주기 시작했어요. 적금을 넣어주기 시작해서 걔한테 10년 차는 1200이 됐을 거고 20년 차는 2400이 됐을 거고 30년 차는 원금은 3600, 40년 차는 4800이 됐겠죠. 앞에 이 사람은 2400에다가 이 돈이 더 플러스가 됐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2억 3900이 돼요. 40년 투자가 된 거죠. 그런데 원금 차이는 얼마가 나요? 원금 차이는 불과 2400, 그러니까 20년 먼저 투자했기 때문에 원금 차이는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이 들어간 원금 차이는 2400만 원밖에 안 나요. 2400 원금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원금은 2400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봤을 때 얼마의 차이가 나요? 거의 5억의 차이가 나죠. 무슨 얘기냐면 20년을 먼저 투자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빨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빨리 해서 길게 가는 게 무조건 이익이에요. 많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길게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커피 한 잔 가격으로 우리가 한때 유행이었잖아요. 스타벅스 커피 사 먹지 말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해라. 그런 얘기가 굉장히 한때 유행을 했었는데 이게 이론적으로 굉장히 맞아요. 만약에 저희가 커피 라떼 한 잔이 3,300원이라고 칠게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한 달을 저희가 커피를 안 마시고 한 달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99,000원이 돼요. 1년이면 118만 8천원이 되고 30년 동안 매일 3,300원을 모으면요. 원금이 3,564만 원이 돼요. 그런데 이거를 매달 7%의 그 이익이 나는 곳에 투자를 했다면 커피 한 잔 값이 30년이 되면은 얼마가 되냐면 1억 1,200이 돼요. 30년이 되면.
대단하죠. 그런데, 죄송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거를 30년을 더 이거를 계속 커피 한 잔 값을, 커피를 먹지 않고 이 돈을 계속 이제 7%짜리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30년 후에 얼마가 되냐면 8억 5천이 돼요. 하루에 커피 한 잔 안 사 먹은 돈이 30년 후에 얼마가 되냐? 8억 5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10년만 더 지나서 만약에 40년이 흘렀잖아요. 이게 잘 보세요. 처음엔 하루에 3,300원의 커피를 먹지 않아요. 그래서 30년 동안 만약에 그냥 원금만 모았다면 3,500인데 이게 7% 복리로 투자가 됐다면 1억 1,200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억 1,200을 만약에 30년을 더 투자하면 이게 8억 5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10년을 더 투자해서 40년이 되잖아요. 그럼 얼마가 돼요? 16억 8천이 돼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게 복리라는 개념은 완전히 배가가 되는 거예요. 배가가. 그래서 커피 한 잔 10억 만들기 뭐 어렵지 않다 이 말이, 우리가 만약에 내가 20살부터 먹는 커피를 안 먹고 내가 30년을 투자한다 그러면은 그걸 갖고 우리가 10억을 만들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좋아요. 내가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돈을 모아서 어딘가에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능하면 빨리 시작하라는 것도 이해가 됐어요. 근데 뭐에다 투자해야 돼요? 이런 고민이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한 사람은 뭘 했나 한번 보면 돼요. 어쨌든 현재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한 사람은 워렌 버핏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투자만으로도 세계 1위의 부자가 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유언장이 있어요. 벌써 아직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유언장은 작성해 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유언장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내가 만약에 갑작스럽게 죽는다면 내 모든 자산의 90%를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가 뭔가, 아니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한 사람이 자기가 죽고 난 후에 그 금융 지식이 별로 없는 자기 자식과 자기 와이프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까, 뭔가 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유언이 바로 뭐냐면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라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개인 투자자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그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게 투자랑 관련해서 얘기 듣다가 좀 약간 좀 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답답하냐면, 이런 결과론적으로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1988년도 때 삼성전자를 사놨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 텐데. 내가 그때 테슬라를 사놨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 텐데. 내가 그때 애플을 사놨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 텐데.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좀 답답해요, 제 마음이. 근데, 근데 삼성전자가 잘 됐으니까 망정이지, 그 당시에 내가 투자할 때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잘 되리라는 거를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중간에 망하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삼성전자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대우전자를 투자했다면, 오래 투자했다면 되게 망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주식을 오래 장기적으로 갖고 있다고 해갖고 무조건 그게 그 투자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은 늘 변화무쌍하고, 지금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지만 앞으로 30년 후에도 삼성전자가 제일 잘 나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심지어 어쩜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어떤 종목을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을 사는 거예요. 그 시장이 바로 뭐냐면 그냥 주식 시장 자체를 사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S&P 500이라 해서 미국의 대표 기업의 500개 기업의 주식을 주가의 평균을 내요. 그 평균 가격을 내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시장을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코스피 200이 있겠죠. 우리나라 기업의 200개, 그러니까 매출 기준 200개 기업의 주가 평균의 지수를 만들어서 그걸 판매하는 상품이 있거든요. 뭐 코스피 200 같은 지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사지 않고 시장을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인덱스 펀드예요. 근데 이 인덱스 펀드의 그 수익률을 봤더니 1985년부터 2015년까지 S&P 500이 연평균 10.28%가 올랐대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얼마가 올랐냐면 연평균 7점 몇 프로가 올랐더라고요. 7% 정도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1980년대부터 그 코스피에다가 매달 꾸준하게 정기적금처럼 코스피 200을 사놨다면 7%의 수익을 볼 수 있었고 시장 평균을 굉장히 압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되게 많죠. 내 원금, 투자금이 7년마다 2배로 불어났다는 뜻이래요, 이게. 그런데 그러니까 시장 평균을 사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평균이잖아요.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어떤 해는 주가가 되게 떨어지면은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저는 매달 사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면은 주식수를 더 많이 사는 거죠. 오르면은 오르니까 좋은 거고 떨어지면 주식수를 많이 사니까 좋아서 오르면 오른 대로 빠지면 빠지는 대로 평균을 사는 거예요. 문제는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결국은 시장 평균을 사게 되고 시장 평균 수익률, 평균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니까 그걸 연평균 수익률을 나니까 10% 이상 올랐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인덱스 펀드를 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압도하는 수익률, 어떤 개인 펀드보다 가장 압도하는 수익률을 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게 말이 맞는 게요. 왜 시장을 사야 되냐면 기술의 발달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지금은 1등 기업이지만 10년 전 기업이 지금 절대 1등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변화, 그 변화를 쫓다 보면 제가 한 번은 맞출 수 있어도 두 번째 틀리면 저는 원금을 잃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을 사버리게 되면 1등부터 200개 기업은 떨어지는 기업도 있지만 새롭게 올라오는 기업도 있잖아요. 그 왔다 갔다 하지만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1등부터 200개 기업의 평균 주가를 사는 거기 때문에 잘 나가는 기업 200개 주식을 저는 늘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인덱스 펀드라는 개념이 시장 전체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동의를 해요. 그래서 저한테 자꾸 막 이렇게 주식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코스피 200이나 꾸준히 사나 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종목 물어보는데 종목이라는 게 잠깐 오를 수도 있지만 그 기업이 영원히 가란 법이 없잖아요. 매매를 잘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이게 그런데 그래서 시장 평균 인덱스 펀드를 사라, 시장 평균을 사라, 시장을 사라. 이게 워렌 버핏의 굉장히 중요한 투자 철학이에요. 근데 이 투자 철학 이전에 워렌 버핏의 가장 중요한 투자 철학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투자 철학 때문에 인덱스 펀드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워렌 버핏이 자기의 투자 원칙이 뭐냐 이런 질문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워렌 버핏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투자의 제1 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 거다. 두 번째, 일 원칙을 절대 잊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보수적인 사람인지 알겠죠. 그러면 투자에서 돈을 잃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손익 비대칭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투자에서 되게 중요한 그 개념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원금이 1,000만 원이 있었다고 볼게요. 1,000만 원이 있었는데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샀어. 근데 5% 떨어질 수가 있죠. 5% 떨어지면 얼마가 돼요? 950이 되죠. 쭉쭉쭉쭉 떨어져서 50%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10만 원에 산 주식이 5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원가는 얼마가 되죠? 평가 금액은 500만 원이 되죠. 근데 여기서 정말 웃기는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그 500만 원이 됐을 때 이 500만 원을 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950이 됐어요. 그래서 950 가지고 다시 1,000만 원을 만들려면은 5%가 아니라 5.26%의 수익률이 나야지 다시 1,0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50% 손해를 봤어요. 내 돈이 500만 원이 됐어요. 이 5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100% 수익을 내려면 다시 1,000만 원이 되려면 얼마에 떨어지기는 50%가 빠졌는데 내가 수익을 100%를 내야 다시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500만 원이 2배가 돼야지. 가격이 2배가 돼야지. 10만 원짜리 주식이 5만 원이 됐어요. 근데 그 5만 원이 100%가 돼야지. 50% 빠졌는데 그게 다시 5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돼야지. 나는 다시 원금을 복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손해가 나면 손해 난 만큼만 다시 복구하면 그게 원금이 되는 게 아니라 손해 난 거보다 더 많은 이게 손해가 나면 날수록 더 많은 퍼센티지의 수익을 내야지 내가 그 원금을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손해가 나면은 원금 복구하기가 되게 어렵고 이익을 내기가 되게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이걸 제가 다른 예로 드려볼게요. 등락이 클수록. 예를 들면은 어떤 주식이 있어요. 이런 주식이 있어요. 한 번 오를 때 50% 올라요.
빠질 때도 50% 빠져요. 오를 때 50% 오르고, 그러니까 등락폭이 되게 큰 주식이 있다 쳐요. 오를 때는 50%확 올랐다가 빠질 때 또 50% 오르고 또 50% 오르고 50% 빠지고 이걸 등락을 계속 한다고 쳐요. 한 번 50% 오르고 두 번째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이거 4번 하면은 이 100만 원이 얼마가 되냐면요. 42만 원이 돼요. 100원이 42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주식이 좀 약간 지루한 주식이 있어요. 어떤 지루한 주식은 오를 때도 조금 올라. 대신에 빠질 때도 조금 빠져. 이런 주식이 있다고 쳐볼게요. 10%씩 오르고 10%씩 빠지는 주식이 있다 쳐볼게요. 그러면 이거 4번 하면 얘는, 3번 하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얘가 반토막 날 때 얘는 거의 원금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급등 급락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루해도 조금 올라가고 조금 빠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주식으로 치면 그런 주식이 좋은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여러분들이 원금을 지킬 수 있고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대로 절대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이 투자법이라는 거죠. 이게 한번 그래서 저희가 그래요. 이게 리스크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원금을 잃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한 번 뭐 하다가 망했잖아요. 그거 회복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되게 많으실 거예요. 뭐 하나 내가 결정 잘못해서 투자 한 번 잘못했는데 그게 회복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카드 한 번 쓰잖아요. 그 카드 찢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계속 그게 그 누적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마이너스가 나면 그 마이너스 복구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마이너스가 안 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아메이의 가장 큰, 저 지금도 그래요. 아메이의 가장 좋은 장점이 뭐냐? 그럼 저는 손해를 안 본다. 이게 종목으로 치면 내가 이걸 아메이를 샀어요. 샀다고 쳐볼게요. 근데 이 종목이 오르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절대 손해는 안 봐. 오르진 않을 수 있죠. 내가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오르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안 했다고 해서 손해나지가 않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사업에서도 그렇고 투자에서도 그렇고. 근데 만약에 이익이 나면 얼마까지 이익이 날지 몰라요. 만약에 저한테 어떤 사람이 증권화 종목을 추천하는데 이 주식은 절대 손해 안 나요. 근데 올라가면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런 종목이 저한테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종목이 추천되어진다. 그게 확실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영혼을 다 팔아서 그거 사야 돼요. 제가 아메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절대 손해보지 않는데 이게 오르면 얼마까지 오를지 모르는 종목으로 저한테는 느껴진 거예요. 제가 이 사업을 이해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제 영혼을 팔아서 해야 되는 일이었던 거죠. 절대 손해, 여러분들 무슨 사업인데 절대 손해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되는 사업이 세상에 있어요?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만약에 그런 투자를 했거나 그런 사업을 했다가 여러분들 만약에 손해를 보셨다. 그 손해를 복구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50% 손해 봤으면요. 그 다음에 복구하려면 100% 이익을 내야 그게 겨우 본전이 되는데 세상에 그런 일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거 복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그죠? 근데 아메이는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주식으로 치면 너무너무 지루한 주식이에요. 뭐 맨날 그래요.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맨날 그거야. 근데 그게 좋은 투자 종목이에요. 그게 정말 좋은 사업이고 좋은 투자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아메이를 이해했어요. 처음에 봤을 때. 그리고 아메이 하면서 이건 느꼈던 건데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제 사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욕심이 부릴 때는 자기 되게 두렵대요. 그때는 자기는 투자하지 않는데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할 때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할 때 자기는 굉장히 욕심을 부리고 쏟아 부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가 그래요. 투자 심리 사이클인데 처음에 어떤 주식이 올라갈 때요. 사람들이 안 따라붙어요. 처음에는 의심하고 불신하고 되게 조심해요. 그러다가 그게 거의 그 8분왕선 넘어가면 확신이 들고 이거 진짜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미치죠. 열광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 탐욕의 단계가 와요. 그 영끌이잖아요. 영혼을 끌어모아서 사야 되는 거예요. 벼락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안 사면 나는 벼락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집 사잖아요. 마지막에. 2021년도, 2020년도, 21년도에 끝까지 버티던 사람들이 다 사잖아요, 집을. 벼락거지 되니까. 그게 이제 탐욕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떨어져요. 떨어지면 아니야. 결국 또 오를 거야. 막 무시하다가 마지막에 정말 바닥 근처까지 오게 되면 그때 또 두려움이 들기 시작해요. 공포심이 들게 되고 자포자기가 돼서 이건 끝이야. 그러고 이제 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주식은 언제 사야 돼요? 이 빨간 구간에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두려워할 때.
남들이 공포스러워할 때. 근데 저는 어떻게 아메이 사업을 저는 아메이 사업이 그런 주식으로 봤다 그랬잖아요. 절대 손해보지 않는데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주식으로 저한테 느껴졌는데 이 주식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라고 얘기하니까 이걸 사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하고 지금도 안 된다 그러고 지금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아메이는 계속 사야 되는 구간인 거예요. 저한테 있어서는. 어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늘 사야 되는 주식. 그래서 남들이 아메이 좋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그래요. 아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아메이 안 한다 그러고 다들 아메이 싫어해.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는 꼭 해야 돼. 그 싫어함이 긍정으로 바뀌면 그게 네 시장이야. 그게 만약에 사람들이 다 긍정적이었어 봐. 네 주변에 사람들이 나만 왔겠니?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한테 가능성이 있는 건 아직도 사람들이 이 시장을, 이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메이는 아직도 너무나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들을 때 되게 충격받았어요. 워렌 버핏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있었던 증권회사 국어는 이 구간이었어요. 끊임없이 저는 노동을 하고 월급을 받아야 됐죠. 그 월급을 받은 거 가지고 그들이 생산한 무언가, 제품과 서비스를 계속 이용했어요. 그들이 주는 찌끄만한 월급 가지고 저는 계속 소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코 부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급상 부르주아가 아니면요. 프롤레타리아는 영원히 부자 될 수 없어요. 왜? 자본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노동자들이 부자 되는 거예요. 왜? 부자 되면 자기를 위해서 노동 안 할 거잖아요. 자기네들을 위해서 노동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제가 처음에 아메이 한다고 그랬을 때 아메이 사업 설명 처음 들으러 왔을 때 제가 아메이 안 하는 핑계를 뭐라고 댄 줄 아세요? 우리 회사에서 아메이 하면 저 잘려요. 그래서 전 아메이 못해요. 이렇게 핑계 댔어요. 그랬더니 그날 사업 설명해 주신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 왜 회사 오너들은 그 설경 씨가 아메이 사업하는 걸 싫어할까요? 왜냐하면 설경 씨가 자유를 갖는 걸 싫어하거든요. 설경 씨가 자유를 가지면 그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되게 좀 희한한 말이었죠.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해보니까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에선 절대 부자 안 돼요. 월급 받는 구간에서 자영사업하는 구간에선 부자 못 돼요. 왜? 그들이 깔아놓은 판에서 내가 번 돈으로 저는 돈을 다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늘 필요하기 때문에 저한테 절대 많은 돈을 주지 않거든요. 근데 그 대가로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다 소비하고 살잖아요. 그 소비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제품만 팔다가 나중에 뭘 파냐면 금융도 팔았어요. 돈이 없으면 돈 빌려줄게 집 사. 돈이 없으면 우리가 자동차 할부해줄게 자동차 사. 돈이 없으면 24개월 무시해 줄 테니까 사. 그들은 카드 회사를 가지고 금융회사를 가지고요. 우리의 부채를 이용해서 그들은 계속 부자가 되어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죠? 월급 받고 있는 우리는 부채만 계속 늘어났어요. 전 세계 지금 1등이에요.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1등. 근데 놀랍게도 그 가계부채의 구성이 뭔지 아세요? 집 사느라고 전체 부채 금액의 52.5%가 집 사느라고 저희 다 대출 받아가지고 평생 집 껴안고 이자 갚으면서 저희 살아가는 거예요. 부자가 누가 됐나 보세요. 내 집값 뭐 몇 억 오르는 게 그거 좋아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지가 된 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내가 돈 버는 판을 받지 않으면 내가 돈을 버는 그 판때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이 구조 안에서 이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고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죽고 싶었다니까요. 제가 IMF를 겪으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구조 안에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겠구나. 왜? 나는 자산이 없으니까. 나는 생산수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생산수단? 재물을 낳는 생산수단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제 노동력을 줘야지만이 돈이 나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자산을 갖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들은 돈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자산이 뭐예요? 재물을 낳는 거잖아요.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자본주의 경제에서 이 자산을 가지는 사람들은 어디서 가지냐면요. 바로 생산과 광고와 유통에서 가져요. 여기서 자본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자본가의 영역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금융도 탄생하는 거죠. 우리의 소매 금융, 우리가 돈 쓰기 위한 금융도 여기서 탄생하는 거고요. 우리가 노동을 해서 소비를 하는 한은 절대 우리는 부자가 못 된다고요. 근데 제가 아메이를 봤을 때 너무나 놀라웠다고, 제가 죽고 싶었다 그랬잖아요. 이 구조에서 난 절대 부자가 안 되는구나라고 느꼈는데, 제가 아메이를 봤을 때 제가 정말 미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뭐냐면, 아메이가 저희한테 뭘 준 거예요? 생필품 유통권을 준 거예요. 자본가의 영역에 아무 리스크 없이, 자본금 투자 없이 오로지 내 입소문으로 정보를 가지고 생필품을 가지고 자본가의 영역, 바로 유통이라는 영역, 물론 우리가 생산은 못하죠. 그러나 유통이라는 영역에 저희가 들어오게 해준 거예요. 그 유통망을 저희한테 갖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득, 그래서 저희가 노동을 해서 소비를 해서 이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제가 뭘 하는 거죠? 소비를 해서 돈이 들어와요. 소비를 하는데 네트워크를 만들면 돈이 들어와요. 물론 처음엔 작은 돈이죠. 택도 없는 돈이 들어오지만 10,000원, 20,000원 들어와요. 근데 그거는 무슨 돈이에요? 노동과 상관없는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돈이라는 거죠. 이걸 갖고 저는 계속 키운 거죠. 계속 키워서 제가 3년 만에 다시는 노동하는 이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산 거죠. 다시는 직장을 구하지 않는 삶, 잡을 구하지 않는 삶, 내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저는 평생 소비가 가능한 삶, 노동으로부터 끊어진 삶, 그래서 자유로워진 삶, 그게 저는 불과 3년 만에 제가 이뤄냈던 놀라운 업적이죠. 최고의 투자였죠, 저한테는. 어떤 투자도 이뤄낼 수 없었던 투자,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의 최고의 투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영역으로 넘어오지 않으면 자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슈머가 되는 거예요. 프로듀서와 생산자의 합성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평범한 노동자, 평범한 소비자가 바로 자본가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저희 같은 아무 생산수단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통로예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구조, 이 개념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그림 하나로 모든 게 표현이 돼요. 내가 아메이가 제공하는 생필품 네트워크로 내가 애용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애용자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자산소득으로 제가 평생 소득을 가져가는 거죠. 자산소득을 갖는 거죠. 잘 보세요. 생필품 시장을 네트워크하는 거예요. 생필품은요, 아까 제가 그랬죠. 워렌 버핏이 그랬잖아요. 시장을 사라 그랬잖아요. 시장을, 종목을 사지 말고 시장을 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치킨 가게 할까? 다음에 뭐 하면 좋을까? 무슨 아이템으로 내가 돈을 벌까? 맨날 그거 고민하잖아요.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시장을 사라니까요. 아메이가 바로 우리한테 생필품 시장을 저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게다가 돈 주고 안 사도 돼. 돈 없어도 돼요. 돈 주고 안 사도 돼요. 투자할 돈 없어도 돼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서 시장을 네트워킹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식 투자보다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주식은 그냥 나 혼자 맨날 평생 돈 모아서 그걸 평생을 모아서 몇십 년 지나야지 내가 결국 수익을 얻어내는 거잖아요. 자산화돼서. 근데 아메이는 뭐예요? 내가 아니에요. 이걸 네트워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 네트워크의 배가 효과는 연 7%만 되겠어요? 엄청나게 커지죠, 나중에. 그리고 이거 정기 투자를 하세요. 중요한 거는 했다 안 했다 하지 마시고, 막 저는 그 열정 너무 많은 것도 솔직히 좀 무서워. 열정 너무 갖지 마세요. 그냥 꾸준히 하세요. 제가 맨날 파트너들한테 하는 말이, 제발 무리하지 말고 쉬지 마라. 무리하지 않, 왜 이렇게 무리했다가 그냥 퍼졌다가, 무리했다가 퍼졌다. 그렇게 하면 아까 50% 급등락했을 때 결국 반토막 나는 거 보셨죠? 어떤 사람들이 아메이 사업에서 성공하시냐면 그냥 무던한 사람. 되든 안 되든 미팅 오고 파트너가 생기든 안 생기든 그냥 2년, 3년이냐 혼자 그냥 꾸준하게 하는 사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장기 투자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메이 소득은 언제 제일 크다? 내가 죽는 순간 제일 크다 그러잖아요. 죽을 때 통장에 들어오는 그 돈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소득이 아메이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시간의 미학이 들어가는 게 아메이 사업이에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아메이 소득은 처음엔 작지만 이게 굴러가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커져요. 네트워크로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단 무조건 시간만 끈다고 되는 건 아니죠.
정기 투자를 해야죠. 정기적인 노력을 해야죠. 매달 꾸준히 내가 네트워크를 만드는 10의 노력이든 20의 노력이든 50의 노력이든 100의 노력이든 내가 할 수 있는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정기 투자는 해야지. 기본적인 정기 투자를 안 해놓고 자본 투자를 안 해놓고 시간만 지난다고 돈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런 투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종목은 확실해요. 종목은 100% 무조건 확실하고요. 단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꾸준하게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하시면 이게 자산이 돼요. 그 자산이 노 리스크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다 해결이 된다고 보고요. 요건 하도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 지금 시계가 안 보여가지고 지금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시간이 넘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끝날게요. 그래서 아까 그 판교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면서 끝낼게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판교 땅을 그렇게 샀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았는데 저 안 샀다 그랬잖아요. 제가 되게 후회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아저씨 스토리를 얘기할게요. 그렇게 판교 땅을 사러 다니다가 어느 날 제가 운전하고 집에 가는데 그때 노태우 정권 때였어요. 92년도인가 3년도에 뉴스가 들리는데 어떤 뉴스가 들렸냐면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된 거예요. 어디가 발표가 됐냐면 분당, 그 다음에 일산, 그 다음에 하여튼 어디가 됐어요. 그래갖고 중동, 뭐 3번 이렇게 네 군데가 이제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서 뉴스에 뭐라고 나냐면 분당이 판교랑 끝까지 경합을 했는데 판교가 떨어지고 분당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 아저씨 망했다. 큰일 났다. 어떡하면 좋지? 그 내가 정말 걱정했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맨날 오는 아저씨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무려 3개월 동안 객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저 그 아저씨 충격받아서 쓰러진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창피하잖아요. 맨날 판교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맨날 자기 판교 사는 거 아는데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래서 쪽팔려서 못 오나 아니면 아파서 못 오나 머리 싸매고 누웠나? 저 혼자 생각했어요. 3개월 만에 그 아저씨가 등장한 거예요. 객장에. 제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살아 돌아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너무 제가 왜 이렇게 안 오셨냐. 그래서 막 커피를 타드리면서 근데 어떡해요? 괜찮으세요? 판교 안 돼서 어떡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판교 얘기하지도 말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 너무 바빴대. 왜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안 오셨냐 했더니 자기 너무 바빴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판교 개발 계획이 안 됐다라고 딱 뉴스가 나는 순간 갑자기 부동산에서 매물이 막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개발될 거 알고 꽉 쥐고 있던 사람들이 실망 매물을 막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저씨가 자기가 정한 가격 밑에서만 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 1년 내내 땅 하나 못 산 적이 있대요. 이 아저씨가 그 땅에 나오는 걸 다 내가 다 아도쳤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싶은 땅 다 샀대 자기가. 저 그때 충격받았어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그러고 있다가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서 10년쯤 지났나? 어느 날 또 제가 운전하는데 뉴스에 나오는 거야. 판교 신도시 개발 확정. 제가 누가 떠올랐겠어요? 내가 판교 땅 다 아도쳤잖아. 이 아저씨 떠올랐겠죠. 도대체 그 아저씨는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 그러면서 헤아려봤어요. 그 아저씨가 그때 6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넘으니까 70대 한 초중반 정도 됐을 거잖아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집 자식들 너무 부럽다. 그 아저씨는 돈도 못 쓰고 이제 늙었잖아요. 근데 그 집 자식들은, 손주들은 뭔 복이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메 사업이라는 제가 최고의 투자 종목을 저는 발견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어떤 마음으로 제가 사업을 했겠어요. 저는 판교의 교훈을 잊지 않았어요. 그 아저씨의 교훈을 잊지 않았어요. 남이 된다 그러든 안 된다 그러든 이건 무조건 꼭 쥐고 있어야 된다. 안 된다고 할 때 그때가 진짜 될 때다. 그때가 기회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판교 그 아저씨를 늘 생각했어요. 그 아저씨의 그 정기 투자, 장기 투자 그 관점 있잖아요. 그걸 너무너무 제가 생각하면서 그 교훈이 제가 이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